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이야, 또 오늘 임센데 여러분들. 오! 그래요. 이 혈압이 올라오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는 대해를 알지 못한다. 정말 당연한 말 같지만 여러분들 엄청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정말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여러분들 1학년 이제 내년에 이제 대학생이 되실 텐데 왜? 아니야? 왜 스스로 부정해? 여러분 대학생 되실 텐데 여름 방학 때는 꼭 한국에 있지 마시고요. 떠나세요. 네, 여행을 떠나십시오. 저는 특히 배낭여행을 권합니다. 어디든 좋아요. 네, 한 달 정도는 꼭 한번 배낭여행을 갔다 오세요. 그럼 꼭 여러분 얘기해서는 돈이 있어요. 왜 자꾸 이렇게 젊은 청춘들이 이렇게 돈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다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방법 알고 싶으면 나한테 와, 내가 알려줄게. 어쨌건 여러분들 그 외국에 나갔다 오시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껏 이곳에 살았던 여러분들의 모습과 또 넓은 세상,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곳에 다시 들어온 여러분의 모습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괜히 시간 그러니까 게임하면 내가 진짜 인생에서 이 게임처럼 정말 아니야. 또 누군가 또 게임이 소중하겠지만 어쨌건 저 입장에서는 그래요. 게임보다는 사람을 만나는 것. 사람을 만나면서 배우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예,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는 시간. 자,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맞지? 자, 화이팅이야. 자, 그날을 위해서 출발! 자, 이제 여러분들 조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노란 옷을 벗는 마지막 시간. 나 이거 자꾸 입으라 그래가지고 지금 병아리 같아. 다음 시간에 예쁜 옷 입어야지. 자, 이번엔 여러분들 조선의 문화를 한번 볼 텐데요. 조선의 문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여러분들 분기점이 언제라 그랬어요? 1592년, 그죠? 1592년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조선 전기, 그 이후를 조선 후기다라고 했는데요. 조선 전기를 다시 15세기와 그죠? 16세기로 또 나눠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조선 후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구분해 놓으세요, 여러분. 15세기, 16세기 역사 주도 세력이 다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중앙 집권을 추구했던 그 훈구 세력들이 15세기를 이끌었다면 16세기 향촌 자치를 이끌었던 바로 사림 세력들이 이끌게 되고 그 사림들이 사실은 그 이후 시대까지 쭉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학문부터 한번 살펴보죠. 학문. 이게 항상 학문을 얘기할 때마다 내가 어디 외과 의사가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학문. 자, 15세기는 어떤 학문이 발달했냐면요. 15세기는 뭐 당연히 이제 성리학이 발달했는데 특히 15세기는 여러분들 이 기술에 대해서 이 기술을 상당히 중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없는 신분이었던 장영실, 그죠? 이 장영실 같은 인물이 그렇게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었던 배경,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기술을 중시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장영실하면 여러분 뭐 여러 발명품들이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거예요. 세종시대 때 활동했던 인물들. 반면에 16세기 오면요, 기술 노노노노노. 기술 노노노노노. 오로지 성리학. 성리학에 죽고 성리학에 살리라. 뭐가 중요하냐? 리가 중요하냐? 아니면 기가 중요하냐? 리기 논쟁도 막 벌어지고요. 정말. 리와 기는 여러분들 윤리와 사상 시간에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 가세요. 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본질이에요. 기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의 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제가 이렇게 웃었죠, 여러분들? 이게 보여지잖아. 그건 기야. 제 안에 있는 본질은 정말 착하거든요. 순수하고 순진하거든요. 안 보이지? 아니, 왜 나 이렇게 웃어? 왜 이런 거야, 지금? 그러게 리하고 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깊이 안 들어도 돼요. 그래서 이 성리학, 말 그대로 리. 그러니까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리를 추구하는 학문이에요. 그 본질을 추구하는 학문이죠. 인간의 어떤 본성과 어떤 그 의미를 찾아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성리학이라는 건데, 이 성리학의 세계에 아주 탐독해 들어가는 게 바로 16세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16세기는 그래서 이 성리학이 아주 유명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1,000원짜리에 어느 분이 계시나요? 몰라? 1,000원짜리에 퇴계 이황이 계시잖아요. 5,000원짜리 누가 계세요? 이율곡, 이가 있잖아요. 그죠? 10,000원짜리 누가 계세요? 세종대왕. 50,000원짜리는? 없구나. 50,000원짜리는 접해오지 못했구나. 신사임당. 그죠? 그 정도는 알아야지. 거기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인물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자, 먼저 자, 이 성리학, 이 16세기를 대표했던 그 학자 중에서 여러분들 이황이 있습니다. 이황. 이보다 이제 훨씬 더 연배가 있어요. 선배예요, 선배. 이황 같은 경우 여러분들 어떤 저서로 유명하냐면요. 성학십도. 성학십도라는 저서로 유명하죠. 성학이라고 하는 건 성스러운 학문, 성리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10개의 그림. 자, 지금부터 제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보시죠. 자,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려가면서 성리학의 어떤 그 원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좀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계십니다. 성학십도였습니다. 그 이황은요, 특히 일본 성리학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임진왜란 때 굉장히 많은 유학자들이 끌려가요. 끌려간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이황의 성리학이 일본 성리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율곡, 이가 있죠. 자, 이율곡.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율곡은 여러분들에겐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인물일 수 있습니다. 무려 9번 장원급제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수능을 봤는데 이게 이런 거죠. 수능을 봤는데 수능의 합격은 기본이고 수능 전국 수석을 9번이나 하신 분이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죠? 이였습니다. 이의 어떤 저서도 유명한 게 있죠. 바로 성학집요가 있습니다. 집요. 집요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서머리. 요즘 여러분들 그 문제집에도 서머리 있잖아요. 요약한 요약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성리학을 마스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학집요. 이 열곡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이는요, 굉장히 어떤 그 현실 개혁적인, 현실 개혁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황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집권 세력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훈구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황은 이 당시에 야당이었어. 근데 이가 요쯤 되면요, 이제 완벽하게 여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 되니까 이제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현실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모습들, 그때 이제 10만 양병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거는 좀 검증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후학들이 이렇게 쓴 말이거든요. 이가 진짜 그런 말 했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어쨌건 성학십도, 성학집요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성리학이 발달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후기입니다. 자, 이 조선 후기가 되면 이 성리학으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정통과 명분을 따지는 건데 이런 거죠. 양반과 상민이 있어요. 누가 정통이에요? 양반이 정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문제를 구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성리학만큼 좋은 게 없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전시에 배웠잖아요. 조선 후기 신분제는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정통과 명분에 의한 질서에 의해서 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이 성리학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자, 이러면서 성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시대. 성리학으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리학의 대안,
성리학의 대안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떤 대안들인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성리학은 너무너무 관념적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리야, 리. 이건 지금 리를 따지는 거잖아요, 리를. 이 리를 따지는 것들은 어떤 본질을 따지는 거라고요. 굉장히 관념적이죠. 예를 들면 사과가 있어.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를 바라보면 이 사과의 본질은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거야. 어느 쪽에서 제기하냐면요. 양명학이라고 있습니다. 양명학. 이 양명학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양명학에서 강조하는 건 실천이에요. 실천이에요. 실천. 지행합일. 행하는 것과 아는 것은 같다라는 거예요. 지행합일을 강조하는데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요. 정제두라는 사람이에요. 정제두. 이 강화학파의 강화도 강화학파를 일구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정제두가 되겠습니다. 이 정제두가 양명학을 주장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사과의 본질은 무엇인가 딱 바라보는 거.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사과의 본질을 알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먹어보면 되는 거죠. 먹어봐서 그 사과의 맛을 알아야 사과의 본질을 아는 거 아니냐. 왜 실천하지 않고 그렇게 바라만 보고 관조만 하고 관념적으로 가느냐라고 하면서 성리학을 비판하는 게 바로 양명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실학이 있어요. 실학. 이 실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굉장히 실용적인 것이고요. 상당히 어떤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민족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족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도 가지고 있더라. 이 실학을 여러분들 크게 두 세력으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실학은요. 크게 둘로 한번 나눠본다면 먼저 중농학파가 있고요. 그 다음이 두 번째로 중상학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농학파, 중상학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농학파 말 그대로 농업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겁니다. 이 중농학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토지 분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쪽은 토지 분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상학파 같은 경우는 생산력 향상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중농학파라고 하면 지금으로 본다면 분배주의자들이에요. 나누자라는 것이고 이 중상학파는 뭐냐면 성장주의자들이에요. 파이를 크게 만들어서 그거를 나누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늘 부딪히잖아요. 늘. 뭐 법인세, 기업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는 반면 그건 아니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규모를 키우면 그 낙수 효과라는 게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 지금은 똑같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 중농학파 같은 경우도 지금 사람들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 이 문제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나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중상학파는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상업 발전을 더욱더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중농학파는 기본적으로 자영농 육성이 목표입니다. 자영농 육성.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땅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들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중농학파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자면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형원 하면은 균전론. 자, 좀 설명드릴게요. 유형원의 균전론, 그 다음에 이게 한전론, 그 다음이 정약용의 여전론. 네, 이런 어떤 그 주장들을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다 목표는 뭐냐면 자영농 육성이에요. 목표는 자영농 육성이 목표예요. 자영농 육성이 목표입니다. 육성이 목표인데 유형원의 균전론은 뭐냐면 말 그대로 토지를 균일하게 나누자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이 나누자는 건 아니고요. 유형원은 사농공상에 따라서 양반은 좀 더 많이, 그 다음에 주인은 좀 더 그 다음, 상민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사농공상에 따라서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자라는 차등적 균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유영원의 이 균전을 하려면 여러분들 선행 조건이 필요하죠. 뭐냐면 기층 양반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몰수를 해야 그 다음에 나눌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이거 혁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의 제자 이익은요. 우리 스승님의 어떤 주장은 약간 좀 무리한 것 같다라고 해서 주장한 게 뭐냐면 한전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은 뭐냐면 제한하는 거예요. 토지를 제한하는 거예요. 자, 이 한전론에서 여러분들 설정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설정되는 게 바로 영업전이라는 거예요. 영업전. 영업전은 뭐냐면 영원히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토지라는 얘기예요. 이 영업전은 매매 불가예요. 매매 불가. 그러니까 이 영업전만큼은 가장 최소한의 그 영업전만큼은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기층 민중들이 붕괴하는 것을 최소한 막아는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서로 교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토지의 균분을 이루어내자. 현실적 조건 속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영업전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전론, 제한하는 거예요. 토지를 많이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거예요. 정약용의 여전론, 이 여는 뭐냐면 마을 여자예요. 마을의 토지를 공동으로, 그 마을의 토지를 공동으로 같이 경작해가지고 노동량에 따라서 결과물을 나누자라고 하는 마을 전체의 토지라는 의미에서 여전론이라고 나오는 것이죠. 상당히 정약용의 어떤 이런 이론은 사회주의 틱한 그죠? 그런 모습들도 띄고 있습니다. 나중엔 그래가지고 이제 정전제를 또 주장하기도 하죠.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 없고요. 어쨌건 이런 중농학파들의 주장들은 다 자영농 육성이 목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상학파를 한번 보죠. 이 중상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가 있냐면요. 박지원. 이 박지원 하면은 유명한 책이 있어요. 열하일기. 예. 중국에 가가지고 둘러보면서 배웠던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책이 바로 열하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또 인물이 있죠. 바로 박제가. 들어봤어. 어디서 들어봤죠, 여러분들? 박제가? 왜 이렇게 눈빛이 뉴해? 들어봤는데 이거 얘기했잖아. 앞강의에서 누구예요? 박제가 왜 신분 상승 과정 속에서 주인들, 서얼들이 지금 규장과 검서관으로 들어간다. 정조의 어떤 파트너가 된다. 그 대표 인물이 누구다? 이 박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박제가. 이 박제가 말이죠. 아주 중요한 주장을 하나 합니다. 뭘 주장하냐면 이 박제가가 소비론을 들고 나와요. 와우! 놀라운 거예요. 이 소비론이 뭐냐면 지나친 전략은 그만 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략 싫어. 적당히 좀 써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박제가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아니 주전자가 있는데 그 주전자가 완전 찌그러져가지고 구멍이 날 때까지 쓰면 도대체 그 주전자를 만드는 사람은 뭐 먹고 사냐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거 적당히. 약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망가졌으면 좀 버려야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먹고 살 거 아니냐. 그래야 사회가 돌아가는 거지. 이건 여러분들 철저한 자본주의적 생각입니다. 그죠?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요. 제가 배낭여행을 갔었는데요. 저는 정말 놀라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맥도날드에 갔어요. 맥도날드 갔는데 거기서 저기 그 이렇게 밖에 갖고 나오려고 이제 그 뭐라 그래? 테이크아웃 하려고 영어가 안 돼. 자, 테이크아웃 플리즈 했더니 뭘 이렇게 주는데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케이스가요. 너무 좋은 거야. 막 딱딱하고요. 아주 근사해. 이거를 버려? 너무 아까운 거예요. 뭐 한 일회용이야. 너무 탄탄해요. 이거 두고두고 쓰고 싶더라고. 그죠? 그때 제가 옆에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Oh, it's very strange. This is not good.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외국인이 뭐라고 하냐면 제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This is America. 그게 미국이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소비를 해줘야 그 플라스틱 그 케이스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이거 제가 보고 참 깜짝 놀랐다. 이게 미국이다라고 하는데 좀 의외였어요. 그런데 박제가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당히 전략해라. 너무 전략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당히 자본주의적인 그런 마인드를 지금 박제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선 후기 제가 앞강에 설명드렸지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사상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한 싹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지금 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사실이 있기에 일제강점기 그들이 식민지 근대화를 만들었다는 건 허구란 얘기예요. 그들이 없었어도 이러한 것들을 동력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회는 더욱더 자생적으로 안정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근대화의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죠. 중요한 파트가 되는 거예요. 박제가의 소비론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됐죠? 자, 이렇게 조선왕조 500년 동안 성리학이 쭉 유지하다가 이렇게 그 대안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 양면의 실학 같은 경우는 집권층의 어떤 그 마인드는 아니었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역사.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 하면 조선 왕조 500년 실록. 조선 왕조 실록. 이 조선 왕조 실록은 쭉 연결되겠죠. 쭉 가가지고 쭉쭉 가가지고 조선 왕조 실록 가가지고 이건 지금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급하다 해서 이렇게 필기를 잘 안 한다, 기록 잘 안 한다고 하죠. 그거는 진짜 요 근래의 모습이고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정말 꼼꼼하신 분들이에요. 다 기억하세요. 어떤 행사가 있잖아요. 그 행사에 사용되는 걸레의 개수도 기억해 두십니다. 걸레가 몇 개 들어갔는지까지 써놓으세요. 정말 그 기록을 보면요 헐 할 정도로 아주 꼼꼼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런 어떤 그 문화유산들이 이렇게 쭉 남아오고 있는 건 정말 자랑이죠. 조선 후기로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역사서의 대표적인 게 있다면 먼저 그 고구려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동사라는 겁니다. 동사. 이 동사는 고구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발해고가 있어요. 발해고. 이 발해고의 저자가 바로 유득공이란 인물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남북국. 저희는 이미 남북국 시대 할 때 제가 유득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이때 처음 쓰고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앞에서 이 실학을 한번 볼게요. 실학의 어떤 그 당시 어떤 그 분위기가 민족적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 민족적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지금 쭉 끌고 와서 이렇게 동사와 그리고 발해고까지 연결되고 있는 모습 여러분이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상당히 조선 후기 와서는요.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건 실학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를 볼게요. 일단 이 기본적으로 왜 지도를 만들고 왜 지리서를 만드느냐. 15세기 즉 이때는요. 즉 조선 전기에 만든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중앙집권이에요. 중앙집권이 핵심이야. 중앙집권.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15세기 역사 주도 세력은 누구다? 바로 그렇죠. 훈구 세력들. 관악파가 이제 조선을 건국한 그 관악파가 훈구파로 연결되는데요. 이들의 목표는 중앙 집권이에요. 중앙에서 지방으로 낙향했던 그 사족들을 뚫어지게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얘들은 갖추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지도가 필요하고요. 지리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 지역에 누가 살고 있으며 그 지역의 인물은 누구이며 그 지역에 무엇이 많이 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중앙 집권의 모습을 보이는데 조선 전기 또 대표적인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지도가 뭐가 있냐면요. 이름이 좀 긴데요. 이 지도가 있습니다. 바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거 이제 태종 때 나온 건데요. 혼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혼연일체 아시죠? 예, 혼일. 막 여러 가지를 다 하나로 모아놓은 거야. 강리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강역 할 때 그 영토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다 모아놔가지고 역대 나라들의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그 지도를 하나로 지금 다 모아놓았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인데 이것의 의미가 있어요.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의 의미는 뭐냐면 의미는 세계란다. 세계는 아니고 동양에서 현존하는 최고 세계 지도라는 동양에서 현존하는 최고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요. 중국 중심의 어떤 그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중심의 모습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옆에 지금 지도가 지금 짜잔하고 등장했는데, 자, 이 지도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오, 중국이 왕따시만 있고, 뭐야? 세계 지도 맞아? 무슨 뭐 중국이 다 차지하고 있어? 저 어디야? 유럽은 어디 붙은 거야? 그죠? 철저하게 세계 중심. 우리나라는 좀 커? 우리나라도 엄청 커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 세계 천황하는 지금 이 지도에는 왜곡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죠? 이건 어떤 실질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는 지도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세계 지도가 조선 후기 오면 또 나와요. 어떤 지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출발! 조선 후기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나오면 어떤 지도가 있냐면요. 바로 곤여만국전도가 있습니다. 곤여만국전도가 있습니다. 이 곤여만국전도는요. 바로 서양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에요. 서양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서양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서양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지도를 그리지 않고 있다. 이 곤여만국전도는 여러분들 그 명나라 때 옛날에 그 선교사로 들어왔던 그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선교사에 의해서 제작이 된 건데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세계 지도의 어떤 그 모습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이 지도를 보니까 뭐야 이거 지금하고 비슷하네? 라고 느끼시죠? 네, 맞습니다. 자, 이 지도에서 여러분들 지금 중국이 아까 봤던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처럼 왕따시만 큰가요? 아니죠. 그냥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도의 모습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즉 이거 뭐냐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요, 여러분들. 이 조선 전기만 해도 여러분들 성리학적 세계관이 유지가 되고 있었다.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통과 명분을 따지는 것이라고 했죠. 중국과 우리나라가 있어요. 누가 정통이에요? 중국이 정통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같은 게 나오는 거야. 그러나 지금 조선 후기가 되면서 성리학으로서는 더 이상 그 시대를 설명낼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딱 보니까 지금 중국 중심이 아니야. 세계의 중심은 우리나라도 될 수 있어. 어디가 기준으로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느 나라가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데서도 이런 지도 하나에서도 성리학의 세계관은 깨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깨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주교 들어오잖아요. 지금 또 천주교 들어오니까 평등의식, 신분질서를 유지하고 있어서 성리학 깨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선 후기는 성리학이 깨져나가는 그런 시대가 조선 후기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선 후기 때 대표적인 지도를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역시 뭐 이거 놓치시면 안 되겠죠. 바로 대동여 지도. 정말 정말 이 대동여 지도는 정말 감동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대동여 지도는 여러분들 목판입니다, 목판. 이 대동여 지도 목판을요 쫙 펼치면 몇 미터 되는지 알아요? 무려 지도 한 장이 쫙 펼쳐지면요 무려 7m, 7m에 육박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으로 보시니까 이게 느낌이 안 오시죠? 안 돼. 이걸 쭉 펴봐야 돼. 7m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지도예요. 폭은 4m에 육박하고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 고구려의 그 광개토 태양릉비 있잖아요. 그 사이즈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정말 보고 있으면 그냥 감동 막 벅차올라요. 벅차올라.
게다가 이건요 크니까 이걸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딱 고기만 딱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중요한 건 뭐냐면 목판이라는 것이죠. 목판은 뭐예요?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찍어서 갈 수 있다는 것.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까지 지도라고 하는 것은 지배층들을 위해서 존재했던 지도였지만 이제 대동령 지도가 되면서는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곳에 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곳의 지도를 알 수 있도록 김정은은 만든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꿈은 명사가 아니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설명했잖아요. 김정은의 꿈은 여러분들, 김정은의 꿈은 훌륭한 지도권이 되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김정은의 꿈은 지도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갈 수 없는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그게 바로 김정은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7m나 되는 그 육박한 그 엄청난 지도의 목판을 하나씩 다 판 거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김정은의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꿈 역시 김정은을 바라보면서 꾸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시대의 장인, 우리 이 조선국의 장인 중에 장인이 바로 이 김정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전 멋진 분. 차승원 오빠 멋져? 자, 대동령 지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택리지가 있어요. 택리지는 뭐냐면 인문지리서인데요. 이거는 그 지역의 어떤 뭐 역사나 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재밌게, 이건 지금 읽어도 재밌어요. 예. 여러분 혹시 이제 어느 지역에 이제 여행 간다, 답사를 간다 했을 때는 꼭 택리지를 한번 보고 가요.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었는데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네라고 하면서 한번 보게 됩니다. 아주 그만큼 뛰어난 그런 글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조선 후기 지리는요, 조선 전개의 중앙 집권을 추구하면서 만들었다면 조선 후기는요 상업이 발달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주의 만상, 뭐 개성의 송상, 경강상인의 그다음에 동네 내상, 상인들이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물건을 팔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도가. 그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지도가 만들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지도꾼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저는요 차에 내비게이션이 등장했을 때 저는 경이로웠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이 지도책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큰 책을 들고 다니면서 제가 정말 지도 찾느라고 정말 제가 우편에 앉아가지고 제가 인간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했거든요. 우회전, 좌회전 이렇게 했는데 내비게이션 나오는 순간 이것이 바로 기술의 진보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진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아마도 이 시대 사람들은 바로 대동령 지도를 보고 제가 내비게이션을 만났을 때 그 느낌을 아마 이들도 갖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위대한 사람이야. 배워볼 만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는 그래서 이렇게 상업의 발달, 이런 상업의 발달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런 지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역사를 배우면서 이런 걸 배우는 거야 우리가. 그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우는 것. 이게 그 먼 과거의 시간을 쭉 여행하면서 그 과거 여행의 종착지가 어딘지 알아요? 결국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이제 천문입니다. 천문. 자, 하늘의 질서를 파악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느냐? 15세기. 15세기는 역시 이걸 빼놓을 수가 없겠죠. 측, 우, 기. 비의 양을 재는 거죠. 봤어? 측위 봤어? 어때? 선생님 그게 깡통인데요. 그래 깡통이다. 왜? 이게 뭘 그게 대단하다고. 그래요. 보면 깡통이야. 다들 막 치우기 막 말만 막 하잖아요. 그래서 딱 뒤집어보면요. 이게 다야? 뭐야. 양철통 하나 갖다 놓고 이게 뭐 대단한 발명이라 그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깡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치우기를 통해서 비가 온 양을 계속 잰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치우기는 그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치우기를 통해서 쌓아놓은 기록. 언제 비가 얼마 왔고 언제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치우기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자, 이 치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역법이 있어요. 역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달력이야, 달력. 뭐가 있냐면 칠정산이라는 역법서가 있어요. 자, 이 칠정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거는
한양을 중심으로 놓고 만든 역법서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요. 중국에서 역법서를 가져왔어요. 달력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기준이야. 그러니까 조금씩 틀려. 틀리니까 우리 농사짓을 때 좀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역법서, 우리의 달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의의를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16세기는 이제 기술을 뭐 그렇게 썩 중치 않아가지고 통과. 다음 조선 후기 볼게요. 조선 후기가 되면 여러분들 이 시헌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헌역. 자, 시헌역이라고 하는데 이 시헌역 역시 서양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서양 영향이라고 했잖아요. 이 시헌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양의 영향을 받고 있더라. 그러니까 서양 중심의 어떤 그 달력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전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학서 또는 농서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이 당시의 의학서로는요. 향약 집성방이 있어요. 향약 집성방. 이 향약 집성방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향촌에 있는 약재를 가지고 집 모아 놓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처방전이라는 뜻이에요. 처방전이에요, 처방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전까지 처방전을 보면요. 중국에서 가져온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약초를 봐야 되는데 이건 우리나라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향촌에 있는 약재를 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아픈 걸 낫도록 해주는 처방전을 모아놓은 게 바로 향약 집성방이에요. 얼마나 이거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좋은 거야. 그죠? 특히 그 힘없는 그 또 가난한 그 백성들한테는요. 이런 처방전은 정말 최고였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농서는 뭐가 있냐면 농사직설이 있어요. 농사직설. 그 이전까지는 중국에서 가져온 농서를 가지고 농사 지었는데 아 뭔가 기후가 잘 안 맞아. 이때쯤이면은 뭐 물을 대야 된다는데 그러긴 좀 아니야. 약간씩 틀리단 말이죠. 이제는 우리 농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농서, 농사직설을 만든 것이죠.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칠정산, 향약집성방, 농사직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칠정산 그리고 향약집성방 농사직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그렇죠. 바로 세종 때. 우리의 세종께서 이때 이런 것들을 만든 그 시대다. 또한 굉장히 민족적이죠.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그런 모습들. 즉 이것이 바로 15세기의 특징이다. 지금 우리 15세기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세종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거 꼭 기억을 좀 여러분들이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됐죠? 네, 의학 쭉 가가지고요. 후기를 한번 볼게요. 이 조선 후기 때 되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광해의 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명한 의학서. 바로 동의보감. 그죠? 이 동의보감 광해 때 누군가요, 여러분들? 허준. 허준에 의해서 이 동의보감이라는 게 지금도 여러분들 이거는요 중국에서도 아주 귀한 그런 한의서로 아주 명성이 높습니다. 지금도요 동의보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건축을 한번 볼게요. 아니 15세기 나라 세웠을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이제 이 시대 1390년에 나라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주로 만들어진 건축물이 뭐겠어요? 주로 궁궐 건축들, 그죠? 궁궐 건축들이 좀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16세기가 되면 여러분들 이 당시에 여러분들 그 사림들이 역사의 주도 세력이 되잖아요. 그 사림들의 그 근거지 서원이잖아. 그러니까 서원 건축이 또 많겠죠. 이 서원의 기능을 보면 여러분들 이건 일종의 지금 사립,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립 고등학교 또는 사립 대학교 이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게 교육의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교육의 기능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선현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의 기능도 이 서원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꼭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서원 중에서 저가 정말 기억나는 서원이 있다면 안동 쪽에 가시면 여러분들 병산서원이라고 있습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그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에 그 누마루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앞에 강과 그 바다랜다.
바다는 없어, 바다는 없어, 바다는 없어. 네, 그 앞에 있는 병풍처럼 둘러있는 그 산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조선시대 선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냥 거기서 공부하면 여러분도 전국 수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저절로 공부가 돼 진짜. 마법의 곳이야, 마법의 곳. 병산서원 꼭 한번 가보세요. 진짜 멋있어, 진짜. 최고야, 최고. 예. 슬슬 한번 걸어서, 걸어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 좋아요. 어쨌든 그런 서원 한번 보시고요. 건축에서 이 조선 후기 대표적인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그렇죠, 바로 여기, 바로 수원 화성. 제가 이 수원 화성 축제만 되면 매번 초대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이게 해설 강연을 하거든요. 하는데 정말 10월 달만 되면 여러분들 이 수원 화성 축제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못 가겠다. 수능이 바로 그 다음 달이기 때문에 어렵겠네요. 수능 끝나고 저와 함께 여기 오시면 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아마 그 장안문에서 제가 뭔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때 저를 한번 만나보시죠. 수원화성. 이 수원화성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군가요? 수원화성 하면 일단 뭐 여러분들 정조 떠올리셔야 되겠고요. 정조하면 정조 또 누구예요? 정조 동생 정약용. 나 진짜 너희들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정약용. 자, 이 정약용이 이 수원화성을 짓는 데 있어가지고 그 만든 기계가 하나 있잖아요. 그 기계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거중기. 그죠? 예, 거중기. 그 무거운 돌을 끌어올리는 그런 기능을 했던 거중기. 이것도 하나 기억 좀 해놓으세요. 아주 수원화성 이쁘고요, 잘 지었습니다. 아주 현대적인 어떤 그 튼튼함도 있고요, 대단한 건물입니다. 자, 이게 조선 후기 그 대표적인 어떤 그 모습들이고요. 자, 공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예. 조선 전기에는요, 이 분청사기가 유행을 합니다. 분청사기. 분청사기. 자, 여기 이제 분청사기 모습인데요. 아주 이 문양 자체가요, 참 이게 뭐라 그럴까,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요. 뭔가 어떤 그 활기찬 어떤 기운 이런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15세기 조선을 건국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가짐을 참 잘 드러낸 그런 문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양을 특히 일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도공들을 엄청 많이 데려가죠. 그 도공들에 의해서 세계적인 일본 도자기 문화를 알리게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한번 아시기 바랍니다. 분청사기 있고요. 그다음에 16세기 주인공들이 누구였죠? 살인들. 살인들 뭐 하얀 옷 딱 입고요. 그냥 저기 풀 딱 먹이고요. 그냥 서걱한 옷 입으면 딱 책을 넘기시는 그분들한테 이 분청사기는 잘 안 어울려요. 약간 좀 지저분한 느낌 들지 않아? 그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도자기는 뭐가 있을까? 역시 깨끗한 백자. 잘 어울려요. 한번 보세요. 한번. 얼마나 깨끗해요. 더 이상 깨끗할 수 없어요. 그죠? 깨끗해요.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문화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대의 사람을 한번 만나보시라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따라 가지고 그 문화 작품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자. 조선 후기 오면 분청사기 백자 그 뒤를 이어서 청화백자. 백자에다가 이렇게 코발트류의 파란색 문양을 새겨놓은 그런 청화백자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회화를 한번 보죠. 자, 회화. 15세기를 대표하는 회화 두 가지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뭐가 있냐면요. 먼저 고사관수도가 있습니다. 고사관수도. 자, 이 고사관수도는 강희안이 그린 건데요. 저는 정말 이 고사관수도는 정말 걸작이다. 제 꿈이 이 고사관수도 속 그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저 얼굴을 제 얼굴 한번 바꿔볼까요? 물이 흐르고 있어요. 저 물을 바라보며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소. 이 세상의 모든 바쁨은 다 잊으시오. Slow time. 물 흐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곧 내가 신선이 되는 것 같소.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 몽유도원도라고 있습니다. 몽유도원도. 자, 이 몽유도원도는요, 안견이 그 안평대군의 그 꿈을 휘리리리 그린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신선 세계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아주 정말 그 화려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몽유도원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6세기로 오면 여러분들 그 사림들 지조와 절개를 또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여러분들 사군자 그렇죠. 매난국죽의 사군자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초충도가 있어요. 초충도 바로 신사임당.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는 이 초충도의 저 신사임당이 그림 중에서 이봐 저 긴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쥐를 그린 게 있어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쥐거든요. 저걸 왜 그리셨을까? 난 진짜 다른 거 다 좋은데 왜 하필 마우스야?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초도 있고 충도 있고 그런 거. 자, 16세기 그림 많죠. 16세기 그림은 뭐 너무 중요합니다. 뭐가 있냐면 먼저 진경산수화가 있습니다. 진경산수화. 자, 여러분들 조선 후기가 되면 상당히 민족적인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명나라가 끝났잖아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오랑캐 나라 들어오잖아요. 오랑캐는 오랑캐야. 우리야말로 소중화야. 바로 명의 뒤를 이은 소중화. 우리야말로 선진 문명을 잇고 있는 나라야라는 자부심이에요. 이걸 자부심이라고 봐야 되는지 뭐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런 자부심 때문에 우리 것에 대한 그 그림이나 우리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진경산수화 대표적인 게 있다면 뭐 인왕제색도,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인왕산을 지금 그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의 산하가 나옵니다. 아까 여러분 고사관수도에 있었던 그 그림은 우리 산하 아닌가? 또 사람은 또 누구지? 우리 사람 같지가 않죠. 이제 16세기 되면 이제 이 조선 후에 되면은 우리 사람, 우리 자연이 등장을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바로 진경산수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자연이 등장했으니까 다음은 이제 사람이 등장해야죠. 바로 풍속화. 풍속화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야? 풍속화하면 떠오르는 사람. 그렇죠. 바로 김홍도. 김홍도와 신윤복. 이런 사람들. 이 사진 이거 씨름도인데 이거 넘어가는데 어느 쪽으로 넘어가느냐? 그림을 천천히 보시면 여러분들 이 씨름하는데 이게 지금 넘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신윤복 그림을 한번 좀 보죠. 이게 지금 육악제공이라는 그림인데요. 이게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금 저쪽에 지금 저 기생이 보이네요. 기생의 그 시선으로 지금 그 앞에 양반네들이 지금 싸웠어요. 잘 보세요. 대판 싸웠어요. 대판. 지금 이 갓이요. 완전히 지금 부서질 정도로 지금 대판 싸운 거예요. 지금. 그죠? 그 양반들의 싸우는 모습을 지금 저 뒤에서 기생이 지그시 바라보고 있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기생의 눈으로 양반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조선 후기 양반들을 지그시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 조선 후기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게 바로 이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이라는 풍속화. 우리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민화. 민화. 네, 까치호랑이. 대표적인 이제 까치와 호랑이가 그림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까치호랑이.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그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당시엔 그 한글 소설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한글 소설. 한글 소설.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뭐 홍길동전. 홍길동전이나 뭐 심청전 뭐 또는 뭐 이런 어떤 그 한글 소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풍속화, 민화, 한글 소설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요. 조선 후기 서민문화.
서민 문화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사실. 요 서민 문화의 성장이 바로 조선 후기의 핵심적 문화의 코드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국민 주권 시대잖아요.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잖아. 바로 이 민의 시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선 후기에도 이런 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모습들로 지금 집중되고 있다. 모든 것들이 민을 중심으로 해서 뭐 사상이나 뭐 지도나 그림이나 모든 것들이 민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 왜? 우리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맥을 한번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들,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것들만 한번 제가 밑줄을 한번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학문에서는요, 이황, 이이, 글쎄요. 이황, 이이를 하기에는 조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나온다면 저는 실학 중에서도 역시 이 박제가의 소비론을 저는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제가 실학 중에서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지리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죠? 올해 시험에서도 한번 뭐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이거는 뭐 꼭 나옵니다, 여러분들. 세종 때 민족적이고 자주적으로 보였던 그런 근거들, 뭐 칠정산, 향약, 집성반, 농사직설. 이건 아주 단골 코스로 나온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에서 여러분들 수원, 화성 아주 출제 빈도 높아요. 출제 빈도 높습니다. 수원, 화성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왜냐하면 정조의 어떤 그 정치적인 것과 연결해가지고 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특히 이제 풍속화 그리고 바로 이 서민 문화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 이런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다 하셨고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임진왜란 때 그 끌려갔던 그 도공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